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겪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느꼈던 일화인데요. 저의 복수혈전에 많은 재미를 느껴주시리라 믿고 글을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32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원래 저는 비혼주의자였는데 그이는 머리가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제 인생에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결혼하자고 오랫동안 매달렸기 때문에 비혼주의를 깨버리고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혼부부가 된 저희는 보통의 부부처럼 짙은 사랑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불임이라는 것이었어요. 20대 초반부터 몸을 아끼지 않고 밤을 새우며 돈을 버는 데만 열중했더니 몸이 많이 망가져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며 저희 둘이 재밌게 사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불임을 크게 슬퍼하지 않았죠. 신혼생활 1년 동안은 남편과 집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에만 치중이 되어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순이고 별다른 취미를 즐기지 못해서 집에서만 신혼을 즐겼답니다. 그렇게 신혼의 시간이 조금 지나자 활동적인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은 낚시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여보, 나 낚시가 너무 하고 싶어. 당신이 나랑 같이 낚시하러 다니면 어떨까? 자기야, 내 성격 알잖아. 죽어라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지 몸이 자주 쑤셔. 그래서 쉬는 날은 집에서 뒹구는 게 제일 좋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당신이 고생하고 산 건 알지. 그런데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좋은 경치로 안구정화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아니야. 난 집이 편하고 좋아. 그리고 유튜브만 틀어도 좋은 경치는 실컷 볼 수 있잖아. 그렇게 낚시가 하고 싶으면 자기 혼자 다녀. 대신 외박은 절대 안 된다. 그럴게. 아침 일찍 가서 저녁 시간 전에 돌아오도록 할게.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낚시하러 간다니까 벌써부터 설렌다. 으이구,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참았대? 그야 당신한테 푹 빠져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다고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 아니야. 당신도 알지? 알겠어. 집에 낚시 장비 뒀다 뭐 하겠어. 나가서 실컷 고기나 잡아와. 대신 빈손으로 오면 혼난다. 그렇게 저는 기분 좋게 남편을 낚시터에 보내주었고 그이는 매주 일요일마다 가까운 낚시터에 출근 도장을 꼭 찍었답니다. 내향적인 저와 너무 다른 남편은 저에게 여러 번 놀러가자, 여행을 가자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저는 항상 다음에 가자고 미루었답니다. 사람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일이 바빠서 평일에 온 에너지를 쏟고 나면 주말에는 집에서만 쉬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저 때문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낚시 말고는 어떠한 여행지에도 가지 못했답니다. 그이가 놀러 가자고 하도 졸라서 근처 나들이를 몇 번 가긴 했지만 차 타고 아주 멀리 가는 여행은 제가 극도로 싫어해서 늘 거부했죠.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름을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8년을 이어서 여행 가자 말자 티격태격하는 것 말고는 부부싸움을 딱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관계도 잘 맞아서 불만이랄 게 없었죠.
남편은 주말 이틀 중 하루는 저와 같이 집에서 보내고 일요일에는 낚시를 가거나 추가로 등산을 다녔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집에서도 일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성향이 이렇게 맞지 않는데도 부부로 8년을 살아보니 꼭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구나 싶은 마음이 자주 들었고, 주변에 시집가지 않은 친구들에게 성향이 맞고 안 맞고를 따지지 말고 사람만 좋으면 결혼해도 좋다고 일러주었죠. 가장 큰 예시로 저희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그만큼 저는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라 확신했답니다. 그러다 남편은 즐겨하던 낚시와 등산을 갑자기 그만두었어요. 나 이제 낚시랑 등산 끊었어. 이제 다른 운동을 좀 해보려고. 무슨 운동? 오랫동안 잘해오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대? 바람이 불긴 체력이 떨어지기도 했고, 당신 혼자 두고 밖으로 놔두는 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더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한테 왜 미안해? 난 괜찮으니까 애써 취미를 없애려고 하지 마. 당신이 낚시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요리하는 재미가 있다고. 아니야. 그동안 실컷 놀았으니까 나도 이제 건강관리만 하면서 당신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제라도 당신한테 맞추면서 살고 싶단 말이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이 내 생각해서 그러겠다면 고맙긴 하지. 그래, 앞으로는 저녁에 잠깐 나가서 조깅만 하고 들어올게. 나머지 시간에는 당신과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전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자. 그이는 갑자기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버리겠다고 통보하며 이전과 다른 애처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시키거나 부탁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결정을 했답니다. 덕분에 저는 주말이 즐거웠어요. 같이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남편 어깨에 기대어 영화를 보기도 했죠. 또 같이 대청소를 하기도 해서 제 힘이 덜 들었답니다. 그이의 변화에 제 삶의 질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나이 40이 넘어서 신혼의 기분을 다시 느끼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하나가 만족하면 다른 하나가 불만족이 되더라고요. 남편의 나이가 들어서인지 부부관계 하는 게 힘들다며 잠자리를 피했습니다. 자기 요즘 왜 이래? 전에는 매일 들러붙어서 날 귀찮게 하더니 말이야. 이젠 내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 거야? 아니야, 당신은 언제 봐도 사랑스러워. 문제가 있는 건 바로 나야. 남자들은 40이 넘어가면 몸도 말을 듣지 않고 그런 마음이 떨어진다고. 거참 이상하네. 낚시랑 등산할 때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그 취미를 간두니까 바로 늙어버린 거야? 안 되겠어. 당신 다시 낚시하러 다녀. 그리고 매일 밤 나를 위해 노력하란 말이야. 여보, 사실 낚시도 등산도 체력이 되지 않아서 그만둔 거야.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줘. 체력을 차릴 때까지 말이야. 그렇게 힘들었어? 그럼 보약이라도 한 제 해줄까? 그래주면 고맙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젊음을 되찾아야겠어. 그이는 제가 지어준 보약을 먹으며 매일 저녁에 동네 한 바퀴를 뛰고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로 받은 스트레스를 땀을 흥건하게 흘리는 달리기로 풀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의 몸이 좋아지고 혈색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여보, 조깅하니까 몸이 가뿐해진다. 그리고 당신이 지어준 보약 덕분에 시도 때도 없이 몸이 불끈해지는 기분이라니까. 그래, 잘 됐네. 사업하는 사람이 몸 관리를 제때 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챙겨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보약이고 영양제고 내가 다 챙겨주도록 할게. 그렇게 남편은 몸과 컨디션이 좋아져서 회사에서도 집안에서도 자기의 몫을 잘 해내더라고요.
그이는 보약 덕분인지 잠도 줄었고 아침부터 활력이 넘쳤어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에너지가 솟는 바람에 매일 밤마다 조깅을 한창 뛰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한강 가서 뛰다 오니까 너무 좋다. 밤에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달리기 너무 좋다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무섭지 않아? 나 같으면 무서워서 바로 집으로 도망올 것 같은데 말이야. 에이, 나는 남자잖아. 무서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매일 땀 흘리고 들어오지. 그래, 당신이 건강해지니까 너무 좋다. 보약은 계속 주문하도록 할게.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다니까. 저는 남편을 위해 값비싼 보약을 또 주문했고 각종 영양제까지 사서 남편에게 챙겨 먹였습니다. 그이는 날이 갈수록 낯빛도 좋아지고 생활하는 모습도 활기차게 변했어요. 또 사업도 운영을 더 잘하게 되었는지 매출이 번쩍 올랐답니다. 그렇게 몸도 정신도 건강해진 남편인데 부부관계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불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잠자리 한 지가 2달이 넘었어. 요즘 당신 컨디션도 좋고 한데 왜 이렇게 날 피하는 거야? 어? 아무래도 회사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그리고 아무리 보약을 먹는다고 해도 매일같이 청춘일 순 없잖아. 자연스러운 거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무슨 소리야. 2달 전만 해도 내가 지어준 보약 먹고 힘이 넘쳐서 날 가만히 두질 않았잖아. 그런데 갑자기 스트레스랑 나이 타령하는 거야? 당신 1억이야? 미안해.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걸 어떡해. 안 되겠다. 나 한강 가서 조깅 좀 하고 올게. 이렇게 매일 운동으로 몸을 만들다 보면 좋아질 거야. 다녀올게. 저는 섭섭하긴 했지만 남편이 노력하려고 운동까지 한다고 하니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었답니다. 알았어. 열심히 뛰고 와. 밤길 위험하니까 너무 늦지 말고. 남편은 저와의 밤은 거의 피하면서 조깅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운동해서 몸 관리를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도 조깅하러 가더라고요. 여보, 비 맞으면서 달리기를 한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잖아.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 어서 따뜻한 물로 샤워해. 비 맞으면서 조깅하니까 뭔가 신나더라고. 그래서 멈추지 않고 실컷 뛰고 말았지 뭐야. 나 완전 생쥐꼴이 따로 없지. 얼른 가서 씻고 나올게. 이윽고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이의 어깨를 안았더니 등을 돌리고 눕는 겁니다. 자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비를 맞으면서까지 달릴 힘은 있고 나를 안아줄 힘은 없는 거야?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둘 건데? 미안해 여보. 그 체력이랑 운동하는 체력은 다른가 봐.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에 몸이 반응하면 그때 안아줄게. 비싼 보약에 영양제까지 꼬박꼬박 챙겨주면 나한테도 뭐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벌써 2달째라고. 그리고 40대 초반이면 아직 청춘이란 말이야. 미안해. 뭐라 할 말이 없네. 당신 이제 내가 여자로 안 보이는 거야? 날 보면 아무렇지도 않냐고. 부부들이 오래 살면 남매처럼 지낸다더니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나 너무 섭섭하고 속상해. 아니야. 당신은 충분히 예쁘고 아름다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당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남편은 저에게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몸을 되돌려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몸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매일 실망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한강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깅하러 나갔어요.
마라톤 선수를 할 생각인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주 목숨을 걸고 나가서 뛰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땀에 젖은 채 돌아온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벗는 걸 잠깐 봤는데 속옷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순간 이건 바람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저와의 밤을 피한 이유가 몸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라는 걸 확신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현장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이가 운동하러 한강으로 향했을 때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강까지는 거리가 꽤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나가야 했죠. 저는 한강이 아닌 어느 모텔로 갈 줄 알았는데 남편은 한강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바로 달리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괜한 오해를 한 것이더라고요. 남편은 땀이 흥건하도록 뛰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불이 나게 출발해 집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렸나 보네. 땀 흘린 것 좀 봐. 컨디션이 좋아서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뛰었어. 아, 그리고 여보. 응?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우리 오늘 밤 뜨겁게 불태워보자. 오늘은 내 몸이 정상 작동하는 것 같아. 이리 와. 어머, 당신 돌아왔구나? 그래, 기다려왔던 밤이야. 어서 마음껏 사랑해줘. 그이는 몇 달 만에 저를 안아주었고 날이 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았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 저에게 사랑을 쏟아준 남편을 위해 칠첩반상으로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은 밥을 맛있게 먹었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저 역시 집에서 할 업무가 많아서 바로 책상에 앉아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전날 밤이 자꾸 생각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다시 안길 기대를 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더디게 지나가자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역시 한강에 뛰러 나가겠다고 다녀왔는데 씻자마자 바로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자기야, 그냥 잘 거야? 우리 어제처럼. 여보, 미안해. 우리 어제 밤을 새웠잖아.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오늘은 일찍 자고 다음에 또 좋은 밤을 보내도록 하자. 저는 실망한 기색으로 알겠다고 대답하고 아쉬움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운동에만 신경 쓰고 저는 또다시 뒷전이 되었답니다. 40대 남자들은 거의 다 이렇다며 예전과 같은 날이 계속될 순 없다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이에 저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제가 매달리는 꼴이니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어요. 그래서 그이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남편에게 괜한 터치나 유혹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자 겨울이 다가왔고 밖에서 운동을 하기엔 너무 추운 날들이 지속되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겨울 트레이닝복을 입고 조깅하러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당신 이런 날도 운동하러 나가려고? 밖이 얼마나 추운지 알아? 영하 10도라고. 알아. 그런데 조금 뛰다 보면 금방 더워져. 그리고 한강에 나가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해져. 적당히 하고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이 안 돼. 사람도 없고 추워 죽겠는데 마음이 편해진다고? 혼자 달리기 하고 또 뭐하고 놀아? 이런 날씨에 볼 게 뭐가 있다고 말이야. 왜 볼 게 없어? 얼어붙은 한강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속이 뻥 뚫린다니까. 당신도 참 희한한 사람이다. 이 추위에 한강을 나가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 내 말이 맞지? 맞아. 사람은커녕 벌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난 그게 더 좋아. 혼자 생각하면서 운동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일이 많이 힘들어?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 내가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테니까 말이야. 사실 남편의 사업장은 제가 세운 회사였습니다. 십수년간 일에 매달려 제가 낳은 회사였고, 그곳의 부하 직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집 밖을 나가기 싫어서 재택으로 회사 운영을 했고, 나머지 일들은 남편이 회사로 나가서 책임을 졌답니다. 아니야, 난 회사에서 일하는 거 좋아. 물론 당신 덕분에 편하게 오너가 되어 일하고 있어서 크게 힘들지 않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고 말이야. 그래? 알겠어. 더 힘들어지면 이야기해. 얼마든지 쉬게 해줄 테니까. 저는 진심으로 남편 생각을 해서 휴식을 권유했어요. 제가 집에서 노는 것 같지만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모두 집에서 노트북과 전화로 처리했답니다. 이렇게 남편과 대화로 풀어가고 개선할 노력을 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속내를 알게 되었어요. 그이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진식아,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다고? 왜? 아, 역시 부부관계가 문제였구나. 네가 피해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나도 똑같아. 내 마누라는 완전 환장을 하고 달려든다니까. 매번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몇 달 전에 마누라가 날 미행했더라고. 자기랑 잠자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람이 나서라고 생각했는지 한강에 운동하러 나가는데 몰래 따라왔더라고. 그래서 어쩌겠냐. 죽을 만큼 싫었는데 그날 밤은 밤을 새우면서까지 마누라를 억지로 안아줬다니까.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그렇게 가끔 안아줘야 결혼 생활이 유지가 돼. 너도 계속 피하지만 말고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밤을 새워보라니까. 그럼 아침 밥상이 달라진다고. 매번 그럴 필요 없이 아주 가끔 한 번씩만 해주라니까. 남편의 진심을 듣자 너무 화가 났고 제 자신이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저와 밤을 보내는 게 끔찍할 정도로 싫다는 말을 들었으니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또 제가 잠자리에 환장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날의 충격으로 남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그이가 너무 미웠으니까요. 그렇게 겨울을 외롭게 지냈더니 어느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날씨가 좋아졌다며 매일 운동하러 나가기만 했고 저에겐 신경 하나 쓰지 않았답니다. 제가 신호를 주거나 유혹하지 않으니 아주 마음 편히 나돌아 다니더라고요. 매우 섭섭하고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날 한강에서 돌아온 남편에게서 낯선 향기가 맡아졌습니다. 여자는 육감뿐만 아니라 후각도 발달이 되어 있는 걸 모르는지 그이는 매우 당당했어요. 당신 이거 무슨 냄새야? 여자 향수 냄새가 왜 당신한테 나는 거지? 여자 향수? 아, 오늘 한강에 여자들이 나들이를 많이 나왔더라고. 아, 그래서 지나치기만 했는데 향수 냄새가 당신한테 배겼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나한테 여자 향수 냄새가 나겠어?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나같이 성실하고 건전하게 운동만 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어? 당신은 나를 그렇게 몰라? 아니 그건 알겠는데 향수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그러지. 가만 있어봐. 저는 남편의 몸에 코를 대고 킁킁대며 계속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등에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여자 머리카락이잖아. 이러면서 자꾸 발뺌할 거야? 도대체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사실대로 말해. 여보, 내가 말했잖아. 한강에 여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스치다 보면 향수 냄새가 별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옷에 묻을 수도 있잖아. 내가 나갔다 들어온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됐는데 한강에서 조깅을 하고 바람까지 피우고 돌아왔다는 게
말이나 돼? 그렇게 날 못 믿겠으면 핸드폰 검사도 해보고 차에 가서 내비게이션도 확인해봐. 바람을 피웠다면 어느 모텔이 찍혀있겠지. 하지만 나는 한강 말고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어.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지지 않고 핸드폰과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까지 확인해봤는데 한강에 다녀온 만큼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발해. 늘 만나던 데서 만나자고. 뭐? 만나는 장소를 바꾸고 싶다고? 지난번에 내 마누라가 미행 왔을 때 걸릴 뻔한 거? 그때는 내가 눈치를 채서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갔잖아.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향수 냄새랑 머리카락 때문에 걸릴 뻔하긴 했어. 그날 똥줄 타느라 식은땀까지 흘렀다니까. 그래도 대충 수습해서 잘 넘어갔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만남의 장소는 한강이 딱이니까 바꾸지 말자. 그리고 내 마누라는 집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서 다신 나를 미행하지 않을 거야. 지금도 피곤하다고 퍼즐로 자고 있다니까. 그럼 오늘 밤도 아주 뜨거워 보자고. 저는 전화 내용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말투와는 전혀 달랐고 천박한 단어를 쓰며 상간녀와 대화하는 게 역겹더라고요. 저는 일단 방으로 들어가 자는 척을 하며 작전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방금 늘 만나던 데라는 걸 보니 한강 근처 어딘가에서 몰래 만나는 게 분명하게 판단되더라고요. 저는 곧장 한강 근처에 있는 모텔이 몇 개나 있는지 검색을 해봤답니다. 이윽고 남편이 조깅하러 떠나자 그의 몰래 제 차를 끌고 뒤를 따라갔어요. 이윽고 한강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차 몇 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남편과 먼 곳에 주차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차에서 30분이 지나도록 내리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를 만나려면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편 혼자 차 안에서 뭐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더군요. 그렇게 30분의 시간이 더 지나자 어떤 여자가 남편 차에 오르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손발이 어찌나 떨리던지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아 물을 연거푸 마시며 긴장을 풀려고 했어요. 남편 차가 출발하면 따라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대로 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악할 만한 장면에 소름이 끼치고 말았어요. 남편의 차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눈을 의심했지만 남편의 차가 아주 신랄하게 좌우로 춤을 추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거라 입을 틀어막고 말았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장소는 모텔이 아닌 바로 자동차 안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니 매일 한강에 조깅하러 나와서 상간녀와 차 안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차가 흔들리는 미친 광경을 보니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고 더러운 두 년놈을 응징하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더니 예전에 남편과 캠핑 때 샀던 오한마를 꺼내서 아스팔트 위에 쇳덩이를 질질 끌고 그의 차로 다가갔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가로등 빛으로 차 안이 환하게 보였어요. 예상대로 남편은 상간녀와 더러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제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오한마를 끌고 가 남편의 차 본네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오한마를 들어 올려 자동차 앞 유리창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앞유리는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불륜짓 하는 광경을 그대로 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바로 사진을 여러 장 찍고 다시 오한마를 들어 올려 이번에는 본네트를 내리쳤습니다. 혹시나 시동을 걸어 도망갈 것 같아
도관에 든 쥐로 만들 셈이었죠. 남편과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네 옆에 있는 새끼의 마누라다. 그리고 이 자동차 내가 사준 거거든? 감히 내 차에서 이따위 짓을 해? 이봐요. 그렇다고 무식하게 오한마로 창문을 깨면 어떡해요?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이 쓰레기 같은 년을 보소. 바람 피우고 있는 년이 잘하는 소리다. 그래도 쪽팔린 건 아나 보지? 그런데 말이야. 바람을 피울 거면 이런 결말도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니? 이제부터 바람의 결과로 지옥 같은 엔딩을 보여줄게. 저는 보네트 위로 올라가 두 년놈이 벗어놓은 옷을 조수석으로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이에 상간녀는 어떻게든 옷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치도록 흥분한 저의 힘을 이길 재량이 없었으니 두 년놈의 옷은 제 손 안에 들어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옷부터 돌려줘. 옷 입고 나가서 대화로 풀자. 당신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데 이러면 당신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뭐? 대화로 풀어? 나한테 좋을 게 없다고? 이 망나니 같은 자식아. 그동안 한강에 이질거리를 하러 나온 거였어? 네가 흘린 땀이 운동으로 흘린 게 아니라 이렇게 더러운 짓으로 흘린 땀이냐고.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당신 운동복을 손으로 빨았는데 말이야. 너무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다고. 이윽고 한강에 산책 나온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깨진 창 안에 있는 두 년놈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얼굴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제발 옷부터 돌려달라고 애원했답니다. 저는 구경 온 시민들에게 지금 상황을 알렸어요. 여러분, 제 남편놈이 매일 밤 한강에 조깅한다고 나와서 저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자 한 남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야, 진짜 쓰레기네요.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한강 주차장에서 바람을 피우다니. 저기 아주머니, 제가 먹고 있던 커피를 저 더러운 인간들한테 집어 던져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실컷 던지세요. 제 말이 끝나자 한 시민이 들고 있던 커피를 집어 던졌고 또 다른 시민들이 배달을 시켜 먹고 남은 치킨, 피자, 족발, 짜장면까지 불륜 커플에게 투척했습니다. 온갖 양념으로 버무린 남편과 상간녀는 체념을 했는지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음식 쓰레기를 실컷 맞았어요. 잠시 후 남편은 눈물을 터뜨리며 저에게 용서를 빌었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도 내가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당신을 두고 이런 짓을 한 건 죽을 죄이지만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지금 내가 널 용서하게 생겼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운동 다녀온다 말하고 밖에서 남자랑 이짓거리를 했으면 넌 나를 봐줬을까? 여보,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당신도 바람을 피우는 거야. 피우고 싶은 만큼 바람을 피우도록 해. 그리고 화해하고 예전처럼 잘 지내는 거지. 그럼 쌤쌤이 되는 거잖아. 어때? 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뭐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진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너처럼 이따인 짓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것 같아? 이 새끼 지금 순간을 모면하려고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데 넌 이제 끝장이야. 아무것도 없이 나한테 빌붙어서 사는 주제에 아주 간도 크다. 지금 이 시간부로 내 집과 내 차 그리고 내 회사에서 꺼져. 그리고 이혼 위자료로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겠어. 네 인생에서 만져보지 못한 돈을 요구하겠다고.
넌 담보도 없으니 그 돈 마련하는 게 쉽진 않을 거다. 쥐뿔도 없는 놈을 걷어주고 살아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갚아? 넌 이제 인생 종쳤어. 남편은 상황을 실감했는지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벌거벗은 채로 말이죠. 수치심보다 저에게 이혼당하고 거지가 되는 게 싫었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나 용서해주라. 나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뿐이라고. 자기가 날 버리면 난 폐인이 될 거야. 앞으로 살아가며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이혼은 참아줘. 참, 넌 지금 내가 아닌 내 재산을 잃을까봐 겁나는 거지? 나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잖아. 지난번 네 친구랑 하는 통화 다 들었어. 나랑 보내는 밤이 끔찍하게 싫다고 한 말 다 들었다고. 그런 끔찍한 여자랑 왜 같이 살려고 해? 여보, 그때는 친구랑 장단 맞춰주려고 괜히 한 말이야. 진짜야.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저 여자는 어쩌다 실수로 바람을 피웠는데 또 만나주지 않으면 당신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억지로 만난 거라고. 그러자 차 안에 있던 상간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언제 널 협박했어. 네가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꼬셨잖아. 사업장 팔고 멀리 떠나자고 말했잖아. 조만간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겠다고 맹세도 했으면서 나를 그런 파렴치한 년으로 만들어? 저는 상간녀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야, 상간녀. 넌 지금 한 짓만으로도 엄청 파렴치한 년이야. 유부남인 걸 알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야? 그리고 저 인간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새끼야. 그런데도 결혼이 하고 싶니? 하여튼 너도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여보, 저 여자 말 믿지 마. 난 절대 당신과 이혼하겠다고 말한 적 없어. 저는 아주 꼬리 9개가 달린 여우가 따로 없다니까.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라고. 나한테는 오직 당신뿐이란 말이야. 당신도 그걸 잘 알잖아. 그이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으이그이 하상아.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아주 바닥을 기는구나.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다. 그리고 저는 제 뒤에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저 대신 남편 따귀를 때려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오한마루 유리를 깨면서 손바닥이 다 까졌어요. 이 인간한테 따귀 한 대 날리고 싶은데 혹시 저 대신 따귀 날리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제 무릎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고 저는 따귀 날리고 싶은 분은 얼마든지 날리라고 전했답니다. 이윽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편에게 줄따기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한 여자분이 상간녀도 응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길래 저는 상간녀의 옷가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짓을 했지만 벌거숭이로 차 밖으로 꺼내는 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윽고 옷을 챙겨 입고 나온 상간녀도 여자들의 줄따기와 머리채를 잡히며 제대로 된 응징을 당했답니다. 그리곤 상황 파악을 했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사모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유부남인 걸 언제 알았어? 두 번째 만나는 날이요. 그럼 그때 만남을 거절하지 그랬어. 왜 계속 만난 거야?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이 남자한테 빠져버려서 그런 거라고요. 이건 교통사고랑 비슷한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갑자기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넌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교통사고? 너 오늘 내 손에 사고 좀 제대로 당해봐라. 저는 까진 손으로 상간녀의 따귀를 날렸고 아주 심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하게 욕해도 속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씩씩거리며 두 년놈을 계속 무릎 꿇게 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응징은 실컷 했으니
남은 건 법으로 해결해야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제야 이상을 찾고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더군요. 게다가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본 많은 시민들은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모두 제 편이었으니 끝까지 함께 상황을 두고 본 거죠. 결국 제가 상황을 종료해야 할 것 같아 상간녀에게 꺼지라고 욕을 했더니 상간녀는 사자머리를 하고 맨발로 뛰어 한강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남편은 저에게 옷을 받아 입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디론가 향했답니다. 저는 시민분들께 고마워서 치킨 한 마리씩 돌리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다들 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어서 그나마 화가 좀 풀렸답니다. 이튿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바로 증거사진을 보여주고 이혼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제 덕에 먹고 산 남편에게 충분히 받아야 할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했죠. 몇 주 뒤 법원에서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지 거짓골이 따로 없었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며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물론 그이는 갚아낼 재간이 없어서 이금융과 상금융 그리고 사채까지 빌려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답니다. 그리고 상간녀 역시 소송으로 법원으로 불러냈어요. 저는 그 여자 역시 봐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으니 막대한 위자료를 뜯어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간녀의 직업이 시청 공무원이라네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시청 게시판에 불륜을 저지른 증거 내용과 살짝 모자이크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공무원직에서 파면당하게 되어 백수신세가 되었다네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후 위자료로 대출받은 돈을 갚느라 여념이 없답니다. 택배 상하차와 노가다,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갚아가고 있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개고생할 것 같네요. 이혼 후 저는 집이 아닌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계속 집에서 업무를 할까 했는데 오너인 제가 직접 움직이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전 남편이 해놓은 것에 더하여 많은 거래처와 계약을 성공하며 매출을 우상향시켰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사업가들과 미팅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와 같은 집돌이였고 여행 같은 건 질색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와 비슷한 점도 많았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한 것도 똑같았죠. 그래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고 6개월의 연애를 하고 재혼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과는 집에서만 데이트를 해요. 똑같은 성향의 두 사람이니 부딪힐 일도 하나도 없고 남편이 외출 자체를 하지 않으니 의심할 건덕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도 집순이인 저는 매일 이 채널의 사연을 남편과 같이 들으며 웃고 울고 하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문득 저의 이야기를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답니다. 그래서 며칠 시간을 두고 과거를 회상해 글을 적게 되었고 이렇게 완성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여기에 사연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의 이혼 스토리도
만만치 않게 충격적이거든요. 그럼 재밌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든 배우자와 무탈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